프랑스는 1889년에 파리에서 네 번째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1889년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의미가 있던 해였는데요. 그래서 박람회 측은 이번에는 프랑스의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을 건설하고자 했고, 그렇다면 300m 정도 높이의 타워를 하나 세우자라고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구조물은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이었는데 높이는 169m였습니다. 원래 미국도 필라델피아 세계박람회에서 300m 높이의 타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했죠. 그런데 만약 프랑스가 300m 높이의 타워를 세운다면 프랑스의 우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 타워의 설계에 대한 공모를 받게 됩니다. 파리 세계박람회 타워 공모전에는 700개가 넘는 설계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니까 이런 단두대 모양의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경쟁하게 됩니다. 하나는 건축가 쥘 브루데가 제출한 아이디어였는데요. 이분은 이전 세계박람회에서 트로카데르 궁전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루데는 이런 고전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석탑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탑과 함께 경쟁하게 된 디자인이 바로 귀스타브 에펠이 제출한 이 철탑입니다. 석탑과 철탑의 싸움이었는데요. 브루데의 스타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에펠의 철탑을 보고 저게 뭐냐? 저속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장식도 없는 철제 건축물? 이건 아름다울 수 없죠. 반면 이 석탑을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고전적인 장식을 통해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품위도 있죠. 여기에 새로운 총리가 된 프레이시네까지 지원하면서 석탑이 승리하나 싶었는데요. 문제는 이 300m 높이 석탑이 과연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이며 건설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에펠 역시 새 무역부 장관이 된 롱루아라는 분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박람회 측 심사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채택된 것은 에펠의 철탑이었습니다. 돌과 철의 대결에서 철이 이기는 순간이었죠. 귀스타브 에펠이란 사람은 그때도 이미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의 신상의 틀을 만든 사람이고, 트리에르 강을 지나는 가라비틀 고가교 같은 교량이라던가 부다페스트 뉴가티 기차역 같은 많은 건축물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당시에 프랑스에서 에펠만큼 토목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의 디자인은 원래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모리스 캐슐랭이라는 분과 에밀 루기에라는 분이 디자인했고요. 여기에다가 회사의 건축 책임자인 스테펜 소베스트라가 참여해서 바닥에 석조 받침대나 아치를 추가하는 등의 디자인을 발전시킵니다. 이 디자인을 본 에펠은 곧바로 직원들에게서 디자인 특허권을 삽니다. 그리고 공모에 제출하죠. 그 다음 이 디자인이 채택되자마자 이제 박람회 측과 장소와 자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갑니다. 장소는 샹드마르스에서 이에나 다리 앞에 있는 지점으로 결정되는데요. 이 땅은 파리시가 소유하고 있어서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타워를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금인데요. 박람회 측은 건설 비용으로 150만 프랑만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상 건축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에펠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에 20년 동안 이 탑에서 얻은 수입을 가져가는 걸로 계약하게 됩니다. 사실 박람회 측은 자신들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위험 부담은 에펠이 지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또 너무 큰 적자를 보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에펠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나중에 에펠탑이 개장하고 에펠은 첫 해에 거의 모든 비용을 회수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펠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죠. 사실 에펠은 처음에 이 타워가 들어서면 파리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펠이 건설을 시작하자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탑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했는데요. 저 거대한 철탑이 바람에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고 폭풍이 불면 우리 집을 덮칠 것 같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에펠은 구조물이 무너지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 예술계와 문학계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은 에펠탑을 반대하는 300인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예술가 아돌프 부그로나 작가 기드 무파상, 음악가 샤를 구노 같은 저명한 이름들이 포함되었고 유명한 건축가인 샤를 가르니에가 앞장섰습니다. 가르니에는 파리의 상징 중 하나인 오페라 가르니에, 그리고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한 사람이죠. 이들은 반대 성명을 발표해 타워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수도 파리 심장부에 이런 쓸모없고 괴물 같은 탑을 세우느냐. 이미 이 탑 별명 바벨탑이다. 아름다움과 전통을 더럽힌다. 기괴하고 상업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써가며 굉장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파리는 노트르담 성당이나 생트샤펠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런 파리 한가운데에 뼈대만 있는 저 야만스러운 300m짜리 철탑이 세워진다? 오페라 가르니에처럼 이렇게 웅장하고 고전적이고 예술적인 장식이 포함되어야지. 이 철탑은 거대하고 흉측한 뼈대에 불과한 껍질도 없는 건축물이죠.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타워는 거대한 검은 공장 굴뚝처럼 파리를 지배하게 되고 어두운 잉크 얼룩처럼 도시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 볼트로 고정된 혐오스러운 기둥이 파리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더럽히게 되죠. 그리고 이 기계적이고 상업적인 건축물은 미국인들조차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 타워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예술가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적이고 상업적이고 어떤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경고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고 고전을 재발견하고 신고전주의가 부흥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 파리 한가운데 저 거대한 철탑이 들어선다. 이거는 바벨탑을 짓는 느낌이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펠조차도 설마 이렇게 저명한 사람들까지 이름을 올려서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엔지니어들 역시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 타워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고 대신 과학에 호소합니다. 지금 시대는 예술뿐만 아니라 산업과 과학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에펠은 타워의 한 부분에 72명의 프랑스 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는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봐라. 피라미드도 결국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 올린 것일 뿐인데 모두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피라미드는 사실 단순하지만 힘과 역경을 극복하는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타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됐고 반대 목소리도 불구하고 에펠은 건축을 계속 진행합니다. 1887년 1월에 기초 작업을 시작해 2년 2개월 동안 건설이 진행되었고요. 500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18,000개의 철제 부품을 250만 개의 리벳을 사용해서 조립했습니다. 모든 재료는 파리 외곽의 에펠의 공장에서 정밀하게 만들었죠. 먼저 4개의 다리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88년 3월에 1단계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에펠은 크레인을 설치하고 세심하게 다리들을 정렬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에펠은 건설 현장의 안전 예방 조치에도 신경 썼는데 건설 도중 사망자가 1명뿐인 것은 당시에 상당한 발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88년 8월에 2단계가 완료되었고 89년 3월 15일에 최종적으로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에펠탑은 200m와 300m를 한 번에 뛰어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1930년에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될 때까지 41년 동안 이 타이틀을 유지했죠. 타워는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레스토랑을 배치하고 지상 276m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 최상층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죠. 에펠탑의 엘리베이터는 1889년 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엘리베이터가 일상적이지만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죠. 4개의 기둥에서 출발하는 더블덱 엘리베이터가 1층과 2층에서 운행되었는데요. 초기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이렇게 좌석도 있고 외부에는 엘리베이터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술력을 인정받던 미국의 오티스가 참여해 북쪽과 남쪽 기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기둥은 프랑스의 루콤발루지에가 설치했죠.
2층과 3층에는 레오네두의 수직유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바꿔 타고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베이터들은 현대화되거나 전기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게 되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에펠탑이 1889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워가 완성되자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죠. 특히 다리 아치 장식은 탑의 구조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지상에서 보면 참 인상적인 입구를 만들어 주었죠. 타워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질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타워가 완공되고 에펠은 정부 관리와 언론 등을 동반해 꼭대기로 올라가 축하하고 그곳에 프랑스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대중에게는 5월에 공개되었는데 예술가들의 반대와는 달리 곧바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펠탑에 대한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유명한 얘기죠. 기드모파상은 매일 에펠탑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파리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초반에는 엘리베이터가 아직 운행되지 않았는데도 2만 명 이상이 계단을 통해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의 기념품숍에서는 온갖 종류의 기념품과 엽서 등을 팔았고 사람들은 전망대에서 파리의 전경을 즐겼습니다. 박람회는 1889년 6월 5일에 개막했고 폐막 때까지 거의 200만 명이 에펠탑을 방문합니다. 매일 저녁에 어두워지면 탑에 조명이 켜지고 빛은 바닥에 분수에 비치고 2개의 탐조등이 박람회의 다양한 건물들을 비추었습니다. 이 광경은 다른 나라의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에펠탑에는 많은 유명인들도 방문했는데요. 그 중에는 토마스 에디슨도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에펠에게 큰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에펠은 에디슨을 에펠탑 3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로 초대했고 이때 에디슨은 축응기 하나를 선물합니다. 에펠은 이 3층에 있는 오피스에서 기상 관측도 하고 공기 저항의 작용에 대한 실험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에펠과 에디슨이 만나는 장면을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에펠은 20년간 이 타워를 운영했고 20년 뒤에 소유권은 파리시로 넘어갑니다. 파리시는 원래 타워를 해체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펠이 탑에서 과학 실험을 하면서 기상 관측과 공기 역학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무엇보다 당시에 무선 전신이라는 새로운 통신 기술에 활용하기 좋다고 판단되자 에펠탑은 해체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결국 산업의 발전이 에펠탑을 짓게 했고 또한 에펠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은 지금까지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했고 프랑스의 너무나도 유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